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그쵸? 왜 웃어? 이번 모의고사가 되게 어려웠나 보네.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지. 네,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너무 괴로워?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236페이지. 계약금 등은 반환 채무이행 보장.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열심히 하면 대여섯 문제는 또 맞힐 수가 있어요. 계약금 등은 반환 채무이행 보장. 준비되셨어요? 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제도.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공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치 공고. 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금 등의 그렇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걸 여러분 교재 예치 공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예치 공고는 그러면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예치 공고는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치 공고는 임의사항. 계약금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임의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예치 공고 그래요. 예치 공고.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걸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둘이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가장 먼저 뭐가 넘어갑니까? 계약금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중도금 한 4,000. 나머지 잔금 5,000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공이 중개를 했는데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H공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제 임의사항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도금까지 H하기로 하면은 H공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럼 H공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의무사항은 아니야.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하고 있죠. H공고를 현실적으로. 왜? 그 이유는 무슨 사항이니까? 임의사항, 공고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알아야 두셔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H 명의자 알아야 됩니까? 예, H 명의자 들어갑니다. 그럼 H 명의자는 누구 명의로 가능합니까? 자, 개업공인 중개사 명의로도 가능하고 또는 뭡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도 가능하다. 자, 개공 명의로도 가능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 금융기관들이에요. 그럼 이제 개공은 개인은 개공밖에 안 되는데 그럼 매도인 명의로 예치 가능해요? 매수인은 안 됩니다. 자, 거래 당사자는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하면 안 되고 그러면 소공 명의로는 가능합니까? 제3자인데? 안 됩니다. 그럼 보조원은?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은 오로지 누구만? 개공만 가능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것은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해하고 되는 건 아니고. 자, 적어볼게요. 은행법상 뭐다? 은행.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이걸 뭐 줄여서 뭐예요?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보험회사. 보험회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채신관서. 그랬어요. 보험회사. 그 다음에 채신관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전문회사. 계약금만으로 점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전문회사.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은공신, 보채점. 아주 좋았어요. 전문회사. 자, 한 번 더 시작. 은공신, 보채점. 집에 갈 때도 은공신, 보채점. 여기 올 때도 은공신, 보채점. 계단 내려갈 때도 은공신, 보채점. 올라올 때도 은공신, 보채점. 네, 좋아요. 다 외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H 명의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뭐 여기는 이해하고 그거 없어요.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파트는. 그럼 H 기관은 어느 기관에다 H가 가능합니까? 자, 금융기관, 그러죠?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입니다. 등.
그럼 이걸 약칭해서 뭐라 그래? 금, 공, 신, 등. 거의 비슷하죠? 은행 대신 금융기관이고 공제사업자 똑같고 신탁업자 똑같고 등 속에는 이게 들어가요. 보험회사, 채신관서. 그러니까 거의 명의자하고 기관은 거의 비슷하죠? 예. 어떻게 한다? 금, 공, 신, 등. 자, 그 다음에 예치 대상 금은 자,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장까지 다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할 수 있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잔금까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거. 그럼 예치 기간은 언제까지? 기간. 자,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 이해하고 이거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237페이지 중간에 2번 H 제도 나와 있죠? 예, 1번 H 공고 나와 있어요? 그 5줄이 법 조문입니다. 주어하만 서술어만 동그라미 쓰세요. 개공은 서술어 H 공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어딘지 잘 모르죠? 237페이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237페이지. 자, 중간에 H 공고에서 5줄이 법 조문. 개공은 H 공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만 동그라미. 그 내용은 D페이지 다 분석이 돼서 나와 있어서 그래요. 자, D페이지 넘기세요. 임의사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D페이지 첫째 줄 예치 명의자 첫째 줄 개공 명의로도 가능하고 또 누구 명의로 가능합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자, 개공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죠?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 자, 두 문자만 동그라미 쓰세요. 은행에서 어디? 은. 보험회사에서? 보. 신탁업자에서? 채신관서에서? 공제사업자에서? 전문회사에서? 그럼 순서만 좀 바꿔주세요. 그 옆에다가 어떻게 적어놔? 은공신 보채자. 자, 똑같은 건데 순서만 바꿨어요. 은공신 보채자. 그리고 이제 6번 밑에 줄 보면 따라서 나와 있습니까? 밑줄 보세요. 명의자로 개공이 될 수 있으나 소공하고 보조는 안 된다. 그럼 밑줄 보세요. 소공하고 보조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개인은 오로지 누구만? 개공. 소공하고 보조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줄죠. 일방 당사자는 H 명의자 될 수가 없다. 거래 당사자는 안 돼. 매도인도 안 되고 매수인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오로지 누구만? 개인들은 오로지 개공만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H기관 나와 있어요? 예,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자, H기관은 금융기관에서 어디 동그라미? 금. 공제사업자에서 어디? 공. 신탁업자에서 어디? 신. 등까지 동그라미 써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 금, 공, 신, 등. 그렇게. 그 다음에 4번 H 대상 금원 두 줄 밑줄 그었어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두 번째 줄 전부 또는 뭐라 그랬어요? 일부. 그러니까 계약금만 H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 할 수도 있고 잔금까지 다 할 수도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 셋 중 일부만 할 수도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H기간 첫째 줄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자,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되게 쉽지 않나요? 되게 쉬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면 끝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쉬운 것도 쉽게 내면 쉬운 거고 어렵게 내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막판이 실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못 맞아도 97.5점은 다 맞을 거예요. 그렇죠?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어. 다른 학원에서. 여러분 잊어먹는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 그래서 잊어먹는 속도가 워낙 빠라서 그러면 경쟁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잊어먹고 나는 넣어주고 내가 조금만 빠르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짜요. 그랬어요. 어차피 사람 머리는 잊어먹게 돼 있어.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좋았어요. 맞죠? 예, 좋아. 진짜 항울경에 빠져갖고 쳐다보네.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 의무사항이 나옵니다. 개공 의무사항. 자, 여기는 은행들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개공의 명의로 예치해놨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거래 안전을 위해서 약정하라.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개공은 자기 소유 예치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에 분리해서 관리하면 뭐답니까? 자기 명의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 써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 금액만큼 H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다시 어떻게 해요? 보험 들여야 돼.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또 공제에 가입하든 또 공탁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각종 증서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 사본을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뭘 제공하라?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그러면 결국 개공 명의로 H하면 또 보험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안 들어야 된다? 결론은 또 들어야 된다는 거지. 불편하죠? 하여튼 법에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개공이 찾아서 못 돌리면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크게 분류해서 이 세 가지가 의무예요.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관리하라는데 안 하거나 보험들한테 안 들으면 어떤 제재?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뭘 찍어야 돼? 업무정지. 아주 좋았어요. 자,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는 거. 자, 몇 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자, 239페이지 큰 3번.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의무사항 나와 있어요? 예, 거의 6번째 줄, 5번째 줄에 6개월 이하의 뭐다? 이 세 가지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 자, 1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약정 나와 있죠? 이거 위반해도 업무정지. 2번 분리관리 임의인출 금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자기 소유 예치인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위반해도 무슨 정지? 업무정지. 자, T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번 지급 보증 설정 및 관계증서 사본 교부 의무 나와 있어요? 이 5줄.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걸 보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거기 동그라미 없어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는 공탁하여야 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자, 거래 당사자란 말은 일방이라는 소리요, 쌍방? 쌍방입니다.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보험 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위반해도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러니까 개공이 이 세 가지 의무, 이 세 가지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다 무슨 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H금 사전 수령 제도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 네 줄이 맨 위에 네 줄이 법 조문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은 이 조문을 해설해 놨어요. 이게 조문 네 줄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네 줄 한번 읽고 설명 들어갈게요.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뭐 할 때? 해지할 때. 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나와 있습니까? 가로로 묶고서요. 이거 이제 알아야 되고 금보입니다.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H 명의자. 그 두 가지 말면 절대 안 틀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서 발행기관이란 거. 그 다음에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시하고 찾아간다? H기관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5천만 원이 예치됐다고 가정을 해봐.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근데 원래 매도인이 이건 미리 받아야 할 돈이죠. 계약금 중도금 미리 받잖아요. 미리 받았어요. 은행에 예치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계약을 맺으면 돼요? 보증서 발행기관 여기하고 보증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증서 발행기관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금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발행해줘? 보증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시하고? 예치 명의자입니다. 그럼 아까 예치 명의자는 개공도 될 수도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 제시하고 미리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이겁니다. 그럼 미리 찾아갔는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5천 가져갔죠? 나머지 잔금 5천 받고 소유권 넘겨주면 되죠?
아무 문제가 없어. 찾아가도. 근데 어떨 때 문제가 생겨요? 찾아갔는데 계약이 해제될 때 문제 생겨요. 그럼 해제되면 여기서 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근데 써버렸어. 쓰려고 찾아갔으니까. 그때는 대신 누가 지급하라는 거예요? 보증기관에서 이걸 지급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보증서 속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여기서 못 돌려주면 우리 보험회사가 돌려준다는 내용. 얼마까지는 보장해준다는 내용. 언제까지는 보장해준다는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이런 보증서를 제시하고 미리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이게 사전 수령이야. 근데 어차피 시험은 그 네 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알면 절대 안 틀려. 금융기관하고 누구라 그랬어요? 보증보험회사. 이거 하나 줄여서 금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단 누구에게 교부하고?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해 갈 수 있다. 자, 이거면 그 밑에 내용은 안 읽어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H도 끝났어요. 그럼 하나만 딱 더 할게요. 그럼 H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요? 뭐 여기도 H하러 갔는데 교통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H 수수료랄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요? 이전 쪽, 매도인 쪽이 부담합니까? 취득 쪽? 취득은행이 부담해? 확실해요? 정말로? 후회 없어요? 그렇죠. 네, 취득은행이 부담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무슨 은행? 취득은행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비용은 좀 이따 나와. 실비할 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비용은 취득은행이 부담한다는 그 정도 해놓으면 충분합니다.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렇죠.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미쳐. 그래서 이제 지금 틀려서 미쳐? 점수가 안 나와서 미쳐. 나중에는 맞아서 미칠 때가 나오려요. 그죠? 예, 좋았어요. 좋아. 오늘 하루 종일 궁시렁거리네.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네, 좋았어요. 일단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로 넘어가느냐? 여기 250페이지 중개보수 파트로 넘어갑니다. 250페이지 뭘로 넘어가? 보수 파트로 넘어갑니다. 보수는 몇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두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오고 이론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보수는 계산 문제,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계산 문제 나올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되게 쉬워요. 보수 파트.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판례들이 거기 체계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판례 지문도 좀 익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중개 보수가 뭐예요? 중개 완성의 대가. 아주 좋았어요. 개공이 일해준 대가죠? 중개 보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이 보수 청구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청구해라 그러죠. 이거 발생 시기는 언제로 봐야 돼요? 이거. 이제 행사 시기는 언제로 봐야 되고. 이걸 알아두시라 했죠. 절판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자, 중개 좀 해주세요. 의뢰가 들어옵니다. 중개 좀 해주세요. 의뢰가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고, 자, 상대방 찾아서 거래를 성사시켜 줍니까?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 청구권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시로 봐야 돼요? 거래계약시로 봐야 돼요? 중개계약으로 봅니다. 자,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시로 보고 있고,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흔들면 안 돼. 자, 이 중개 좀 해주세요. 의뢰가 들어오자마자 보수 청구권은 발생해요. 이 청구권. 청구권이 뭐예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이걸 조건부로 해서, 계약 체계를 조건부로 해서 미리 발생한다는 것이 중개계약 시설입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발생은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는 거래계약. 그럼 왜 이런 설을 취하고 있어요? 판사가? 판례에서? 일단은 중개계약이 이루어지면 청구권은 발생했죠? 그럼 A가 돈이 필요하면 이 청구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어요.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뭐 채권을 양도한다, 뭐 권리 자체를 양도한다.
들어보셨죠?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만약에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봐. 근데 B에게는 한 80만 원을 이렇게 양도를 해요. B도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사겠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A가 열심히 일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주면 보수 나오죠? 그럼 B가 받아가면 돼, 안 돼? 되죠. 얼마씩 받아가면 돼요? 100만 원씩. 그럼 B도 이익이 됩니까? 예. 그리고 A는 돈이 필요할 때 미리 해소할 수가 있어, 없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개 계약 시설을 취한다고. 됐어요?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면 안 돼.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 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 계약. 발생 시기는? 중개 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 계약. 근데 시험 보면 잘 안 보여. 이 발생이란 단어하고 행사란 단어가 아예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틀려나가. 몇 줄 되지도 않는데. 이해됐어요? 네, 그런 것만 주의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좋았어요. 자,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나와 있어요. 청구권의 행사 요건. 행사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몇 가지로? 세 가지. 자, 일단은 아까도 왼쪽에서 뵀지만 무슨 계약이 있어야 돼?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계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거의 몇 번째? 두 번째. 자, 그래서 이거의 첫 번째, 이거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개공행위하고 거래계약 체결 사이에 무슨 관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크게 불려서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돈을 받아내려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거래계약. 거래계약을 달리 표현해서 중개완성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개완성이란 말은 개공이 중개를 끝내줬다는 소리죠? 그러면 중개완성은 잔금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뭐가 맺을 때? 거래계약. 이 중개완성이란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거래계약 체결 시가 중개완성. 중도금, 잔금은 계약 이행행이란 말을 써요. 그죠? 중개 끝난 다음 문제라고. 됐어요? 자,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인과관계 있냐 없냐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럼 인과관계 있냐 없냐 이런 것은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하라 그랬어요? 판례를 공부해야 돼. 그럼 이건 인과관계 있나 보세요. 자, 당첨.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갑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병하고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 이게 제3자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병은 A가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인과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보수 못 받아? 네. 이건 인과관계 없는 판례. 됐어요? 그 다음에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을은 값이 비싸다고 안 산다 그러고 갑은 제값 받아야 되겠다. 가격 절충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 근데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계약을 했어요. 가격 결정해서. 누구를 빼버리고. 개공 빼고. 그러면 이때는 인과관계 있어 없어? 있어요. 보수 받아낼 수 있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 얼마를 받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좋아. 자, 전액은 전속중개에서 배운 거죠? 전속중개 계약을 맺으면 이런 경우 위약금조로 전액을 지급하라. 기억납니까? 네. 근데 전속중개가 아닌 일반 중개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것은 법에 규정이 없어 일반은. 그래서 이제 판사가 판례가 나와 있어요. 워낙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지급받았어요? 중개활동의 상한 보수. 이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인과관계 있다 없다? 있다. 중개활동의 상한 보수라는 것은 전액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중개활동의 상한 보수. 중개활동이 뭐다? 상한 보수. 그래서 인과관계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인과관계 있냐 없냐 이런 건 이런 판례를 쭉쭉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몇 줄 좀 긋고 또 들어갈게요. 자, 250페이지 맨 밑에 줄 몇 줄 보세요. 자, 중개보수 청구권의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제줄 중개보수는 개공 노력으로 선택된 중개완성의 대가. 중개완성의 대가가 바로 보수다. 그죠? 그죠? 그럼 중개완성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래계약 체결. 완성이라는 단어가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또한 이 판례니까 좀 지문 좀 익혀주세요. 또한 개공은 상인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서 개공 후 중개보수는 상인 자격으로 당연히 존재하는 상인 보수로 인정되므로
자,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 청구는 인정된다. 그 지문 있어요? 네. 자, 그 지문도 시험에 간혹 떠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끝나면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지문도 좀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자, 중개보수 규정 적용 범위는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중개 업무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무슨 업무? 중개 업무.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다 했던 거예요. 겸업 배웠죠? 네. 겸업은 보수 규정을 적용해 안 해? 안 해. 관련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없으면 합의한 보수가 적용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예문이 나왔어요. 경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경공매 권리 분석 매수 신청 대리 있잖아요. 네. 이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수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뒤에 매수 신청 대리를 배우면 보수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권리 분석은 50만 원 범위에서 협의 이런 거 있어요.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게 없는 상가 분양 대행 이런 것은 관련 법이 없죠. 네. 그러면 마지막 약정의한 보수, 합의한 보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중개 보수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겸업은 적용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앞주에도 했는데 권리금 동그라미 권리금도 보수 규정을 적용해야 안 해? 자,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많이 받아도 안 걸린다고 했죠? 예, 그거 주의. 자, 큰 2번 보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에서 양가로 1번 제목 몇 줄 보세요. 무슨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중개 계약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자, DP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 뭐가 있어야 돼? 중개가 완성. 그러면 중개 완성이란 말은 달리 표현해서 뭐래요? 거래계약 체결. 이거.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3번 무슨 관계? 인과관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단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래계약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무슨 관계? 인과관계.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행사요건 크게 분류해서 그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보라 그랬죠? 자, 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중개계약 시 동그라미. 중개계약 시에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보수 청구권이 발생 동그라미. 자,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중개가 완성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행사는 무슨 계약? 거래계약. 다시. 발생 시기는 무슨 계약?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거래계약.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 행사 시기는 헷갈리면 안 돼. 자, TP 넘기세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가 완성돼야 된다 나와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몇 줄 긋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3번 다만 개공이 아무런 기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해서 배제됐다. 자, 개공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거래를 끝내줬는데 이유 없이 계약서 쓰는데 배제가 됐다. 그러면 인과관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 보수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문도 간혹가다 시험에 떠요. 이 지문 좀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개공의 중개활동이 쌍방 제시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절충 끝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개공을 배제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신의 측에 비추어서 중개활동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상환보수. 아까 이건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환보수. 무슨 보수? 상환보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3번 무슨 관계? 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알아두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 개공 알선으로 만난 상대방과 소유자가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개공 소개해 준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인과관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당연한 소리죠. 그럼 인과관계 있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3번은 보면 반면에 개공이 특정 부동산의 거래를 위하여 대상 부동산 소유자를 위해서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소유자가 개공이 알선한 상대가 아닌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제3의인물과 거래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보수 못 받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을 좀 익혀두세요. 판례 지문들이니까 반드시 익혀. 됐어요? 그 다음에 큰 3번 그 밖의 내용에서 보수 청구권은 상대방. 자, 보수는 누구에게 받아? 쌍방. 이건 다 알죠? 쌍방이 받습니다.
네 번째 줄 쌍방. 쌍방 동그라미. 뭔 방 동그라미? 쌍방. 그럼 중개보수는 매매 비용으로 봐? 매매 비용으로 볼까 안 볼까? 이것도 매매 비용의 일종이에요. 매매 비용 일종. 그럼 매매 비용은 누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쌍방이 균분하도록 돼 있어요. 균분. 그럼 매매 비용이 뭔지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납니까? 아는 대로 서술하셔. 목적물의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서 공중 비용, 중개 보수 이런 걸 매매 비용으로 봐. 매매 비용으로 봐. 자, 전혀 기억이 없죠? 511페이지. 그죠? 아니, 451페이지인가? 451페이지네. 양가로 6번. 451페이지 양가로 6번이라고 했어요. 양가로 6번. 양가로 6번. 451페이지 양가로 6번. 51페이지. 그 매매 비용 등 나와 있죠? 첫째 줄 쌍방이 뭐다? 균분. 그리고 두 번째 줄 목적물의 측량 비용, 감정 평가 비용, 인집대, 공정증 작성 수수료 등 중개 보수도 이 중에 하나고 쌍방이 균분합니다. 쌍방이 균분한다. 이 매매 비용 일정이에요. 그러면 둘이 합의해서 쌍방이 각각 부담하지 않을 보수를 합의해서 일방이 다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 그거 밀어줄 수는 있어요. 원칙은 쌍방이 각각 부담해. 이해됐어요? 아, 그 말이다. 무슨 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253페이지 보세요. 그 동그라미 2번 다만 찾았어요? 무슨 비용은? 매매 비용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방금 451페이지 배운 거. 그래서 당사자 합의하여 다르게 약정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개공이 합의하여 일방이 전액을 부담하기로 해도 이 법은 아니다. 그 질문 있죠? 매매 비용은 합의해서 이제 달리 약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개 보수도 매매 비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방이 전액 부담하기로 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매매 비용이라는 단어가 거기가 언급이 되고 있죠, 지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수 지불 시기는 언제로 봐야 돼? 보수는 언제 지불해요? 아니, 일단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맨 밑에 두 줄만 적으세요. 일단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할 때. 그렇죠?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수 청구권은 소멸이 나와 있어요. 자, 소멸.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 소개로 이루어졌어요?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 다음에 뭐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개공은 보수를 받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개공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어, 계약이. 그러면 중개 보수 받아내? 못 받아내? 자, 이건 뭘 의미해요? 몇 가지? 두 가지를 의미한다. 누구 잘못 때문에 해지되면? 개공. 자, 개공의 고의나 뭐 때문에? 과실로 인해서 무효 취소 해지되면 중개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 물건 중개하면 하자가 있냐 없냐를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걸 확인 설명이란 말을 쓰고 있죠. 무슨 설명? 확인 설명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고의가 됐건 개공이 실수가 됐건 제대로 설명했어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이 사다 보니까 하자 때문에 나는 계약을 못 하겠다. 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원인을 제공했어요? 개공. 그러면 보수를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고.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손해가 나면 뭐까지 져야 돼? 손해배상까지 져야 돼. 이건 못 받아내. 근데 누구 사정 때문에? 거래 당사자 또는 의뢰인. 의뢰인 사정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될 수도 있죠? 그럼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어봐요.
자, 거래를 개공이 끝내줬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하고 나온 후에 언제까지 중도금 지급하라 계약서에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급하지 않아요. 을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러면 개공은 잘못이 있어, 없어? 누구 잘못이에요? 을 잘못이죠? 그럼 이때는 보수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럼 을의 잘못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면 누구에게 보수를 받아? 각각 받습니까? 쌍방에게? 아니면 을이 다 부담해야 돼? 을이 다 부담해야 돼? 자,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중개 완성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거래계약, 체계약. 그럼 개공은 중개 완성 시켜줬어, 안 시켜줬어? 그럼 중도금 그 이유 문제라 그랬죠? 그럼 개공은 양쪽이 받아야지. 원래 양쪽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보수는 양쪽이 각각 받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물론 이제 합의해서 을이 전액 부담하기로 할 수는 있지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각각 받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누가 잘못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줄 맺어보세요. 자, 개공 후 고의 과실 동그라미. 자, 개공 후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과는 거래인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 동그라미. 없다. 누구 잘못 때문에 해지됐어요? 개공.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반면에 두 번째 줄 누구 사정으로? 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거는 쌍방 동그라미. 쌍방으로 또 보수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 줄 밑줄 보세요. 아, 다 밑줄 봐야 되겠네. 동그라미 3번은 다 밑줄 건데 이 판례거든요. 이 판례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일단 중개계약의 경우 거래계약 체결 이전에 중개계약이 뭐가 됐을 때? 해지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동안 알선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 지금부터가 이제 판례입니다. 자, 밑줄 보세요. 건물 임대 중개 완료를 조건으로. 자, 임대를 완료를 조건으로. 중개 완료를 조건으로. 뭘 조건으로 했어요? 완료를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같은 유상 위임 계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개가 완료돼야만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중개 완료 이전에 계약이 뭐가 되면 이건 중개 계약을 말합니다. 해지되면 보수 청구권을 뭐한다? 상실. 거기까지만 밑줄거서 그 밑에는 복잡하니까. 자, 상실하는 것이다. 그럼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중개 완료를 조건으로 즉 거래가 끝난 걸 조건으로 보수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중개계약이 뭐가 됐어? 해지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거 판례입니다. 이것도 간혹가다 출제되는 판례들이에요.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많이 줬어요.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보수 파트, 총론 파트에서 각종 이런 판례들이 있었죠.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아주 좋아요. 더워요? 네, 아주 덥다는데. 좋아요. 왜 이렇게 덥지? 자,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공부를 해야 돼요? 보수 한도가 나옵니다. 범위. 자, 우리가 누차 강조했지만은 보수 파트에서는 범위, 한도, 계산 이런 건 이제 시험에 자주 틀제가 되고 있고 250페이지 법 조문 엄청 많죠. 범위 조문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이걸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 자, 주택하고 뭘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 돼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적용합니다.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적용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에서는 매매하고 교환은 얼마까지 상한 요율?
0.9입니다. 자, 0.9% 이내에서 C도 저래. 상한요율은 알아야 돼. 그럼 임대차 등은 얼마? 0.8입니다. 0.8. 0.8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 C도 조례. 그러면 상한요율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조례가 제정될 때 이 범위를 넘어서 제정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상한요율은. 근데 우리가 보수 받을 때는 조례 표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0.4 받으라면 0.4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상한요율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등? 전세나 저당 이런 거 말해요. 매매 교환이 아닌 것들. 이건 다 0.8이에요. 그럼 이제 시도마다 요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조례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 사무소는 서울에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물건은 천안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서울시 조례표하고 또 어디 조례표? 천안시란 말이 나옵니까 지금? 내가 일부러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충청남도지 시도조례니까. 그렇죠. 충남도조례. 그럼 이게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뭘 기준으로 보수를 받아야 돼? 사무소입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표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이 정도는 공부를 좀 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물건 소지제는 적용되지 않아. 그럼 이제 뭐가 문제예요? 법인이 문제잖아요. 법인 개공. 자, 법인 개공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다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자, 주사무소는 어디 있어요? 자, 서울에가 있고, 오, 좋아. 자,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했어요? 아니, 대전에서 했어요. 자, 물건은 천안에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하고 또 무슨 조례가 있어요? 대전시 조례고, 대전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조례? 충남도 조례요. 뭐 천안시 서북구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충남도 조례. 시도 조례니까. 그럼 이게 다 같으면 좋은데 달라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뭘 기준으로 받아야 돼? 그래, 중개해서 거래를 완성시킨 사무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시 분사무소에 중개를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중개해서 거래를 완성시켰다 가정을 해봐. 그럼 이걸 적용하겠죠? 그럼 여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서울시 주사무소에서 중개를 해서 거래 완성시킬 수 있죠? 그럼 이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건은 무조건 적용되지 않아. 그럼 이제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나 이게 문제인데 거래를 완성시킨 사무소요. 그럼 반대로 이 대구에가 분사무소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거래를 완성시킬 수 있죠? 그럼 뭘 따라야 돼? 대구광역시 조례를 따라야 돼요. 됐어요? 원리가 그거야. 이제 거래를 완성시킨 사무소. 이해됐어요?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주택은 그렇다 치고, 주택 외에는 뭐가 있어요? 주택 외. 자, 토지도 주택 외 맞습니까? 상가 건물도 맞습니까? 임목도 맞아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건 주택으로 봐, 주택 외로 봐.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 협의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상한 요율이 얼마? 0.9예요. 0.9. 그럼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주택은 시도 조례고 주택 외에는 협의죠? 그러면 주택하고 주택 외에 차이가 뭐예요? 시도 조례하고 협의 이거 차이죠. 또 차이가 뭐예요? 적어놓고 묻고 있어 지금. 뭐 어쩐다고요? 그래 여기는 매매 임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임대도 0.9. 그러니까 토지나 상가 임대도 얼마? 0.9. 토지나 상가 임대도 얼마? 0.9.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토지나 상가 임대도 0.9다는 거. 이걸 알아두셔야 돼.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또 하나. 주택 외 같은 경우는 협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보수 요율표에 명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서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 업소에서는 토지는 0.5만 받겠다. 뭐 상가는 0.6만 받겠다. 그래놓고 0.9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보수 요율표 명시한 건 주택에서 나옵니까? 주택 외에서 나옵니까? 외에서 나와. 왜? 주택은 조례표가 있어 없어? 있어. 조례표가 있으니까 표대로 받는 거고. 됐어요? 예, 주택 외에서 나온다고 하나죠. 그러면 오피스텔은 어떻게 봐요? 오피스텔이 문제인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년 전만 해도 주택 외로 봐서 무조건 0.9 범위에서 뭐다? 협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이 있어요? 자,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미만이 아니에요. 이하. 됐어요? 이게 85까지.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그리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갖춘 거 있죠? 이런 요건을 갖추면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는 0.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피스텔은 전부 다 0.9 범위 내에서 뭐다? 협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우위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밑줄 볼게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밑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요? 이거. 건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기. 그렇죠. 밑에가 보통 상가, 주택. 이걸 일괄 매매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수를 계산할 때 뭘 놓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요. 주택은 보통 우리가 조례표에서 0.4에서 6이고, 그죠? 상가는 0.9잖아요. 그럼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뭘로 봐요? 면적 비율. 그럼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은 주택으로 보죠. 그러면 주택으로 보면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안 해? 합니다. 시도 조례. 그 다음에 주택이 상가보다 적어버리면 상가라고 적고 있는데 각각이란 말이 나와 지금? 아주 좋았어요. 각각이 아니고 상가. 그러면 뭐요? 협의잖아요. 협의 0.9번에서 협의. 그럼 큰 걸 기준으로 하죠. 면적 비율, 면적이 큰 거. 주택이 크면 주택으로 봐서 시도 조례를 따르고, 상가 크면 주택 외로 봐서 상가. 그럼 협의죠? 이거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이동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해줘야 돼. 그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면적이 똑같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봐. 같아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법에서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 이렇게 표현하고, 이상이니까 같은 것까지 들어가. 여기는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라 그래? 미만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면적 비율. 무슨 비율? 면적 비율.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밑줄 좀 긋게요. 자, 256페이지. 자, 256페이지를 보세요. 보수 한도에서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네 줄 밑줄 보세요. 중개 대상물,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뭐일 때? 이상 동그라미. 이상이면 주택으로 분류하여 보수를 적용하고, 주택 면적 2분의 1 뭐일 때?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 외 분류된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주택에 딸린 토지, 부속 토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토지로 봐요, 주택으로 봐? 주택으로 봐봅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부속 토지는 토지로 본 게 아니라 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4줄, 5줄 밑줄 보세요. 자, 주택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주택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9. 이게 0.9란 소리예요. 임대차 등은 1000분의 8 이내입니다. 그 상한 요율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3줄 밑줄 그으세요. 자, 물건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물건 소재지가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 차체 따라서 나와 있어요? 자, 밑줄 보세요. 법인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 각각 다른 시도에 속한 경우라면 보수 조례는 분사무소 소지 조례가 정한 것에 타당한다. 그 질문이 맞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분사무소에서 거래를 해서 완성했을 때만 분사무소예요. 이게 중개하는 사무소입니다. 무슨 사무소? 중개하는 사무소. 약간 수정을 해주면 돼. 중개했던 사무소 시도 조례를 따른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주택 외 중개 대상물 보수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보세요. 주택 외 중개 대상물의 보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그래서 기억, 오피스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다음 요일 보면서 보수를 결정한다. 자, 전용 면적 얼마? 2야 동그라미 주세요. 자, 미만이 아니에요. 이게 85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신경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갖추는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갖출 것 그렇게 나와있죠? 자,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는? 자, 요율은 외울 필요 없지만 이건 외워야 돼. 오피스텔이 이 요율은 외워야 돼. 문제가 제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요율은 외울 필요 없지만 이 요율은 외워야 된다고. 됐어요? 네. 대표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 외의 경우. 자, 이 외의 경우.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이랄지 토지상가 이런 것은 전부 다 1000분의 9 범위에서 뭐다? 협의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 토지상가, 임모. 이건 전부 다 0.9 범위에서 뭐다? 협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의할 점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4줄. 동그라미 2번 주의할 점 4줄 읽어봐요. 물어놔서. 토지상가는 결국 매매 임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관계없이 동그라미. 매매 교환 임대차 관계없이 모두 얼마? 0.9. 그러니까 토지나 상가 임대도 얼마까지? 0.9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임대도 0.9까지 받을 수 있다. 이해됐어요? 토지나 상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택 외에는 매매 임대를 구분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다 0.9 범위에서 협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주택 외 동그라미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그것은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 자 요율표 명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규정은 주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택 외에서? 그거 중요해요. 그 내용은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내용이 나온 것은 주택에서 나온 거 아니라 주택 외에서 나온다. 주택은 조례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면 된다. 이해됐어요? 예, 그것만 주의. 그리고 이제 2번 한돌 초과 약정. 이거는 이 앞뒤에 다 있죠? 다 무효라 그랬어요. 초과분만. 그럼 초과분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기억나요? 맨 밑에 세 줄만 몇 줄 보시면 돼요. 따라서부터. 이 앞뒤에 다 했던 거예요. 초과보수 약정은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분만 무효. 그럼 초과분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 없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뭔 깔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어떻게 한다? 쉬었다 들어갈게요.